네, 미중 간 1차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 사안은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합의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일단 1차 합의안에 가장 관심이 됐던 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이 해제안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만 볼 때만 하더라도 위안화 환율 하락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될 것을 겨냥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5일 관세 부과 시한 직전에 이제 미중 간 1차 무역 합의안 공식화가 양측에서 발표가 되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는 나온 게 없어요. 네. 네. 네,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돼가 아주 거세게 각국의 주가를 끌어올리죠. 미국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사상 최고치고, 아까 정현국께서도 매일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사상 최고치 상태 조금만 올라가면 뭐 사상 최고치가 되겠죠. 4분기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다는 이론적인 말씀이 그 예상보다도 더 이렇게 거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선에는 아마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고은 캐스터죠. 일부에서 대만이 그 반도체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하면 대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0년 만에 대만의 가kon지수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서 아주 그 좋은 내용을 지적해 줬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또 중국 주변 국가들이 사실 그 초미의 그 내년을 앞두고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는 그 삼성전자 주가 아마 정 PD께서 삼성전자 주가를 그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이전에 그 앵번번을 할 때 56,500원을 좀 벗어나서 그보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초가 아마 연초가 36,000원대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6,500원을 넘어서 57,000원 되니까 약 52주에 46%.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종목보다도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반도체 주가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AI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사실 본격적으로 그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게 4분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요즘은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돼서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궁금증은 미중 간 1차 합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서명 직전에 이렇게 발표는 이런 속성으로 볼 때에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1차 합의안의 내용이 그것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아마 가장 궁금한 점이 서명했다는데 그러면 서명했으면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궁금증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증시라든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합의안의 내용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인 서명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각종 이렇게 반응들이 아주 엇갈리게 나오는 거거든요. 확정이 되면 비교적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그 트럼프는 대단히 빅딜이다 하는 반면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게 공식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 보니까 시청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참여자의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에 왜 다보스 포럼에서 그동안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고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 자유무역의 T조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을 받다 보니까 사실 올해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에 사실 그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다 보니까 양측의 그 정상들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는 이럴 때는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돼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서명 절차가 되면 사실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겠냐 해서
내년 1월까지 미뤄지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자, 각종 그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명했다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다 보니까 각종 추측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에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난 그 8월에 그 지정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된다면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양국 간의 가장 큰 관심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어려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조작국의 지정이 해제하는 문제가 최상의 대안인데요. 이게 지정이 해제되는 문제가 빠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그 합의 내용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증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빅호재 이렇게 빅호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이렇게 월가 중심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1차 합의안에서 이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것은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얘기를 해왔던 이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방안 이것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지적을 지금 정의권에서 지적했는데요. 대선이 가면 갈수록 위안의 환율의 절하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1차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입장을 중국에 대해서 가져가고 또 그 입장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행령 문제가 여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행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챙기지 않겠나리 보였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슈거 하이 팩트를 해가지고 정치 초년성으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이 올라오는 부분을 좀 이렇게 견제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대중무역 적자 줄이겠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근데 이제 대중무역 적자 접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은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내지는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달러 약세 정책을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큰 효과를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작년부터 대중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복 관세 제도로 갔죠. 그것이 1차 340억, 2차 2천억 달러, 그다음에 3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차 합의안에 대해서도 그 문제 15%의 면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는 확실하게 중국에 가져가는 문제는 보복 관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보복 관세는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보통 이제 규제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프라이스에 대한 규제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있고 퀄리티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요 보복 관세 제도는 프라이스에 대한 규제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 되면 이 성년필이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수입된다면 100이라면 보복 관세 25%를 매긴다면 125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보복 관세 부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수입 대체가 돼서 대중으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수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에 대한 무력화하는 문제가 위안화 절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 절하 문제는 가장 무력화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이러한 그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올해 그 4월달도 그렇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문제가 빠진 거로 나옴에 따라서 종전에 미국의 입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지가 그대로 유지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1차 합의안에 많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성과 하지만 그 큰 성과가 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아닌가.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했다는 측면보다도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를 지켰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이런 쪽의 또 다른 견해가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미중 협상 과정에서 사실 어려울 때마다 중국은 이제 환율 카드를 꺼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 카드는 뭐 중국의 그 수출 상품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최근 들어서 첨단 기술 상품에서 우리가 보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ESI 지수라고 있습니다. Export Specialty Index라 해서
ESI 지수를 이렇게 구해보면 이 ESI 지수가 사실은 이렇게 최근 들어서만 첨단 기술이 중국에 많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 첨단 기술의 미개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쟁할 만큼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이렇게 수출 상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 상품은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아직도 중국은 저가 수출품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수입 시장 구조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다 보니까 자 지금의 이렇게 야당의 조 바이든이든가 바니 썬더스 같은 민주당 후보가 사실 민주주의 꼬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시장 경제 꼬시고 자본주의 꼬신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그 45대까지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정책이라든가 좌파 정책 이런 선거 공약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46대 대통령이냐면 사실 부자를 위한 감세하다 보니까 소득의 양극화 구조는 더 심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겠지만 없는 사람이야 더 못 살게 되는 구조거든요. 상대적 빈곤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중국과 같은 저가 수출 상품, 이 저가 수출을 선호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수출분은 선호하게 되는데, 자, 이 중하위 계층들은 사람의 수가 늘어났죠.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이 중하위 계층들은 자기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소비가 소득의 전부 차지하죠. 그럼 마켓 사이즈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수는 중산층이 무너져서 이렇게 수는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Y분의 C, 소비 성향은 더 크죠. 그러면 수와 소비 성향이 큰 것을 더하면 마켓 사이즈는 커지는 거죠. 그 마켓 사이즈는 커지는데, 자,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 마켓 사이즈에 커지는 의류라든가 이런 거를 미국이 그 수입 대체를 해서 자국이 담당하느냐, 못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품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역 적자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복 관세를 때리고 보복 관세 때린 상태에서 중개 가격 단체를 높여줘야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위안화 그 절하하다 보니까 무력화되는 구조에서 그만큼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쪽에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지 아직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저가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 중하위 계층들이 사실 그 시장 사이즈가 커진 상태에선 중국에 대해서 수입 의존도가 더 커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요 위안화 절하라든가 이런 쪽에 그 방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 정리하지 못할 때는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대외적인 측면에서 대중무역 적자 줄이는 꼴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1차 합의안에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의 해제 문제가 사실 합의안에 내에서 기대도를 본다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는 그러한 아주 절박성 때문에 사실 해제 문제가 지정 해제 문제가 빠진 거로 나와서 종전의 입장대로 사실 환율 조작국 지정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경기 문제를 감안하면 이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이 방안에 합의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중국 경제 상황도 함께 진단을 내주시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같이 아직도 수출품이 가격 경쟁에 유전하니까 중국 경제 안 좋죠. 중국 경제 뭐 3분기 성장률 6.0%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 지표에서 산업 생산이 조금 지표가 이렇게 반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가 내년에 경기의 반등론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병 문제에서 3대 회색거 벌써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 생산 지표가 조금 나온다 해서 중국 경제 지표가 바로 이렇게 반등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미중 간의 1차 합의한 내용이 양국 간에 갖고 있는 무역 마찰 구조를 줄인다면 사실 중국 경제가 그에 의해서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꼴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 측면에서는 내년에 중국 경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산업 지표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기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런 1차 합의한 내용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에 반응해서 당초보다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다 보니까 자 양국 간의 마찰의 합의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반등하겠습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기대보다 자꾸 이렇게 시장에 알려지긴 적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 부분을 좀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해서 조금 반등 기미가 있는데 요 그린슛 단계인데 네. 요게 위안화 평가 절상되면 환율에 의존해서 나가는 중국의 수출법된 수출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린슛이 옐로우 위즈 노란 잡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경기의 반등적인 측면이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의 미국의 요구대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해서 보복 관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위안화 평가 절상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요구하는 데 반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일부 지표의 경기 회복 조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구조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 절상을 이렇게 수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무진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정형과는 같이 또 시청자분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실무급의 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아마 그때마다 전해질 거로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합의안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차 합의안에 최대 관건이 됐던 것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 해제 문제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아주 빅딜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빅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빠진 거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지정 해제 문제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추측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시황을 정리를 할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강달러에 대한 불만을 또 토로를 했고 이 종전과 달리는 좀 중국 위안화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전에는 이제 강달러 보면 유럽 쪽이라든가 그래서 유럽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죠. 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브라질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네. 농산물의 이렇게 문제에서는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 물론 뭐 위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자국 통화했지만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세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 자 농산물 부분에 자기의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미국에 대해서 자 샤이 트럼프에 해당되는 소위 팜벨트에 지금 불만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통해서 오히려 국제 공정한 질서를 위반해서 브라질과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아니냐 해서 거기에 관세를 부과했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건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강한 달러를 어느 통화에 대해서 가장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두 가지 측면이죠. 선거공약의 대중복자를 줄여야 되고 지금은 미국의 경제가 또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호황이 되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보다도 수출 사이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수부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크지 못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내수를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분야에 대해서 사실 그 트럼프라든가 제롬 파월이든가 페드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고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데 내수 사이드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산이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대외 쪽의 수출 사이드에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럼프가 강한 달러에서 불만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수출이 그래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그동안 전통적인 우방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상태니까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수출이 나가야 한편으로는 대중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경기라든가 증시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강한 달러에서 불만을 토론했던 것은 종전과 달리 최근에 보면 이 강한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하게 불만을 토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달러 강세에서 불만을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자 종전에 보면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엔화라든가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랬다 해서 네. 일본과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었었죠. 왜냐하면 선진국가는 캐리 트레이드가 잘 되니까.
근데요, 사실 신흥국가는 돈 문제거든요. 돈의 절대 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한 달러를 불면서 페드에게 금리를 내리는 것과 함께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 월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적 완화 정책의 재추진 문제에서 언급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트럼프가 강한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은 것은 위안화 쪽에 불만은 상태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그 강한 달러 부분에 대해서 타겟을 맡고 있는 부분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은 무서워하지 말고 더 돈을 쓰라 하는 소위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현대 통화론자들이 이런 데의 주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대선 과정에서 경정책에 먹힐 것이냐 어느 쪽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 재추진 문제가 여기에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재정이든 빚 문제, 국가 채무든 재정 적자에도 계속해서 현대 통화론자의 이론적 근거가 숨겨서 체화돼서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 재추진 문제에 대해서 강한 달러 문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 재추진을 페드에 요구한 것은 결국 위안화에 대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 강세의 불만이다. 그러면 네. 내려라, 양적 완화 정책 내려라, 달러를 약세해라 하면 위안화 평가 절상 통해서 사실 대중 멱살 줄이고 그다음에 중개대 수출이 증대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라든가 증시도 같이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새로운 쪽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1차 미중 무역 협상 합의안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가 빠지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도 이제 불길이 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2015년 베네 해치카퍼 우리가 대미 무역 적자, 대미 무역 흑자 미국 측으로 보면 미국 흑자라면 무역 적자가 되고 교역 상담은 흑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반드시 미 상무부 무역 통계와 중국의 국가 통계와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는 대체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교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이렇게 3% 이상, 그리고 환율 이렇게 개입 비용이 일방적으로 2% 이상 이 세 가지 요건이죠. 자, 세 가지 요건에서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율 관찰 대상으로해서 빠져야 됩니다. 근데 8월 달에 환율 조작부로 이렇게 지정했죠. 굉장히 네. 불공정에 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이 근거가 옴니버스 액트 1988년에 돌려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뭐냐 환율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개선 여부와 관계해서 다른 국가들도 전부 중개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는 유로 약세에 대해서 유럽도 보복 관세 25% 때려버렸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처럼 환율 조작 명문화 규정해서 아베노믹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의 이렇게 미국의 그 수출 문제. 그래서 미국의 샤이 트럼프가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그 농산물이 들어올 때는 가뜩이나 풍작이 된 상태에서는 팬벨트에 이렇게 트럼프의 아주 이렇게 그 전통적인 옹호층의 표심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세 때리는 문제. 또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관세 부과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환율 보고서 발표했을 때는 네. 자, 그때는 우리가 두 가지 요건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176억 달러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경상수지 GDP 대비해서 3% 룰을 하나만 걸렸거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걸려있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0월 달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는 관찰 대상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자, 교육상 대우도 국제적으로 환율의 상호 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만 강하게 때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에 때렸습니다는 다른 그 우방국들도 개선 여방, 미국 측 여기 따라 개선되더라도 사실 뭐냐 그대로 종전에 이렇게 환율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아베 정부 역시나 비상에 걸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엔저를 도모하고 있는 이 아베노믹스 역시나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베가 통계 조작 문제 의외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그 방송을 보고 이렇게 그 새로운 내용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 새로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아베노미스가 사실 그 힘을 많이 잃은 상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경제 부양책인 아베노미스가 이루어질 때에는 본인 자신이 굉장히 일본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오면 아베노미스의 힘을 잃어서 경기마저 이렇게 어려질 때는 이렇게 본인 자신의 장기적인 정책 야망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벌써부터 조기 하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분리할 때는 항상 중요한 해산 도모를 통해서 굉장히 극적 변화, 여기 아베답게 극적 변화해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막판 뒤집기 하는 모습이 그동안 중간 선거 중은 이게 너무 많이 써먹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걸 써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면 사실 경기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이 전부 아베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면 결국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아베노미스가 결국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엔저가 미국에 의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퍼주기를 하는 이런 쪽의 논란이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이제 환율 조작 방지 압력이 높아진다라면 결국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어제 이제 1160원대 이렇게 되는 거죠. 1160원대에서 우리가 하면 4분기에 뭐 1250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렇게 달러 사지 마세요 하는 쪽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말씀드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가고 아직도 달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짜증나는 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졌네요. 3개월 만에 30원 정도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어제는 1160원인데 오늘 NDF 시장에서는 더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를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제도 5천억 이상 사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7포인트인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이 되는가. 그다음에 4분기에 국내 증권사들 일부 10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부 1,500대 코스피 얘기 나왔습니다는 지금은 2,200대 바짝 다가서고 있죠.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200대 바짝 다가설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데에서는 역시 여기 2,200대네요. 2,195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반도체 인프라 관련돼서 2020년대 모든 국가들이 AI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 같은 대표 업종들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인데요. 그런 쪽의 인프라의 기대 문제라든가 또 한 가지는 중개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사실 그 환율 조작국의 해제 지정 문제가 지정 해제 문제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의지가 이렇게 위안화 절상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위안화와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0.90, 그다음에 엔화와 그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0.12, 0.2 정도 이렇게 해서 자 위안화 절상, 엔화 절상, 원화 절상, 원달러 환율 떨어져 1,160원, 1,250원이면 1,160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근처에 가서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쪽에 모습이 나면 원달러이 떨어진다. 그러면 1,190원, 1,100 이렇게 20원대에서 보면 자 1,150원대를 간다면 외국인은 한국의 펀더멘탈 관계없이 뒤에 붙는 게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자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가 개선된 게 있습니까? 개선된 게 없죠. 남북한 지정학적 이혼 문제에 한반도 지정학적은 높죠. 그렇지만은 사실 한국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주력 분야의 2020년 반도체 인프레 부분. 그 다음에 환율이 1,250원, 1,200원대 근처에 가는 상태에서 사실 위안화 절상 문제, 엔화 절상 문제. 오케이? 원화와 동저 계수가 높아. 그러면 원달러는 떨어져. 그럼 외국인들이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200대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대표 지수 업종을 중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 GDP 성장률과 뭔가 이렇게 올해도 사실 시청자분이 올해 하면
증시를 떠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문제만 집착한다고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 때문에 거기 골치 아파서 증시를 떠났다면 올해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건 연초에 2000에서 4월 달에 2250, 13% 트레이딩 처분. 그래서 여름휴가철 이후에 다시 1907에서 지금 2200대 하면 이것도 한 13%. 올해 보면 4월 달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20% 이상 높은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삼성전자만 거의 40% 수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주식을 떠나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경기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세계가 하는 상황에서 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의 향방을 해서 한국 시장을 본다. 우리가 보면 4분기에 가장 증권사에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게 모건 스탠리의 지수의 중국 편입 비율이 20% 확대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몇십조, 14조인가 자금이 나가면서 국내 주식이 아주 안 좋다 하는 것은 정했거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종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뉴노멀 서사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서 그때그때 전해주는 올해 뭐 대만의 가권지수가 30만의 최고치에다 박건 캐스트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발빠르게 종전의 이론이 아니라 발빠르게 이런 뉴스들을 전해서 주식 투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높아야 하는 방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니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안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위안화 환율 흐름과 또 원달러 환율 향후 향방과 증시 전반의 진단을 함께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